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현 선대위 공보특보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서 현으로 바뀌셨어요? 뭐 경선 캠프가 해체되고 네. 선대위 캠프가 꾸려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91천하. 3월 9일이면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를. 아니 뭐 그렇게 되려고 저도 마음 먹고 있어요. 떨어질 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저는 호련히 이제 사라지려고요. 아니 선거 끝나면 네. 당선자의 공보특보는 인수위로 가요. 인수위 거쳐서 또 뭐 청와대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도 어깨 싸움이 심한데 제가 요새 어깨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웬만하면 어깨 싸움 안 하려고요. 근데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깨 싸움 할 일 없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들 다 될 테니까.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부천에 가면 주사 잘 놔주는 데 있습니다. 아, 금방 그래요? 놨는데. 스테로이드 아니에요? 가면 딱 그 주사 한 대 나 줄리? 줄리? 네. 무대형.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번 주 인상 깊었던 상대 후보의 뭐 행보나 발언 하나씩 좀 꼽아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모두 까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그전부터 비판적인 언행을 계속했습니다만 이제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나 강도가 세졌어요. 선거는 다가오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니까 이제 그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재명 후보는 모두 까기 이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이제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잘하고 있구나. 그 국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비판할 걸 왜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지? 아마 이런 상황이 오면서 국힘은 부동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이제 선대위 출범하면서 부산에서 이벤트를 세게 했죠. 네. 지금은 봉합이 된 모습에 국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이 안이 부글부글거리면서 어떻게 썩어가고 어떻게 골마가고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예, 오늘도 뭐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선대 출범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징을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직접 나서는 몽골 기병 선대위죠.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 원톱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선 면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한 비판은 이게 윤석열 선대위냐 김종인 선대위냐, 나아가서 이재명과 김종인의 싸움이다, 뭐 이런 좀 비아냥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선대위 출범한 걸 보면 그래도 싸우면 되겠다. 윤석열 후보가 11월 5일 컨벤션 효과에 취해서 어떤 양태를 보였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내치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도 내치고 홀로 뛰겠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휘청휘청했었죠. 그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여기 계신 검사 말고 검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 때려잡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아마 위기감이 좀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기감은 돌아야 됩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면서 딱 붙어버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바꾼 것 같아요. 이 그 코끼리가 그 미국 공화당의 상징 아닙니까? 심벌이 이제 코끼리고 미국 공화당식의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 미국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난 척 좀 한 건데 미국 공화당하고 체질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도 잘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컨셉이 불분명합니다. 김용남 의원을 만나면은 어쨌든 그쪽이 공보니까 이준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다. 제가 그건 답해드릴게요. 예. 네.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면 본인 해석이에요? 그 정도는 뭐 공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선대위 구조를 보면 일종의 연합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메머드는 코끼리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털도 많고 그런데 그걸 면도를 싹 잘 해서 뭐 그 전에 말 많았던 그 파리떼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 매끈한 덩치 큰 선대위다, 이런 의미에서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선대위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파리 때는 여전히 있던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예. 이 선대위 체계를 보면 그 후보들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대선에서는 속칭 빠가 있는 후보가
이겨요, 선거를. 그러니까 뭐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도 사실은 여당 후보로서 불리한 지형을 뚫고 승리를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문재인 후보는 속칭 빠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형성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근데 이번 대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속칭 빠가 확실히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빠가 형성될 정치적인 기회나 어떤 정치적 업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개인에 대한 열성 지지층이라는 의미의 빠는 매우 미약하지만 민주당의 재집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위 반민주당파, 반민파가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열성 지지층은 약하지만 반민파를 크게 업고 가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는 연합군의 형태, 덩치가 큰 메머드급, 뭐 그게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면도 잘 된 코끼리 선대위입니다만 후보의 특성이 그 선대위의 구성에도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열성 지지층으로 좀 호칭을 좀 열성 해주세요. 지지층인데 이제 열성 지지층은 양쪽이 거의 비등하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의미 있게 들을 거는 이제 그 정권 교체 심리가 높아졌고 그분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아픈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90일 남은 선거가 승패가 어디에서 나냐면요. 판을 누가 먼저 깨냐예요. 판을.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2년 선거를 보면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 건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도로 이기는 선거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그 구도 속에서 판을 흔드는 정책적 아젠다가 제대로 나오는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구도는 양쪽이 팽팽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팽팽할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판을 흔드는 아젠다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50조도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100조로 늘었습니다. 예, 이제 100조로 늘렸는데 100조를 민주당에서 먼저 던졌죠. 민주당에서. 그래갖고 이제 양쪽 다 100조 싸움이 됐는데 마지막에 정말 이 태풍의 눈처럼 축을 흔들 아이디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이쪽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에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이재명 쪽은 준비된 게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참 50조, 100조 참 말은 쉬워요. 그렇죠. 예. 그게 어마어마한 아니 돈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김종인 위원장도 곤혹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던지면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고 바로 100조로 쳤거든요. 또 근데 지금 608조 예. 내년도 2022년 예산은 예산. 608조 정도를 국회에서 처리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본 예산 처리하자마자 지금 추경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에서. 거죠. 양쪽 후보가 공의 요구하니 어차피 100조 둘 다 주자고 합의한 거고 대선 끝나고 주면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미리 50조 주자 이걸 어떻게 반대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뭐 어디 찍어내요? 막 찍어내? 민주당은 이게 무슨 국가 재정이 애들 장난 같아요. 608조 엊그저께 처리하더니 추경을 또 하자고 바로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막상 줄까 봐 걱정되죠. 아니요. 베네수엘라 꼴 날까 봐 걱정되죠. 베네수엘라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취약하지 않아요. 아유 이재명 후보는 충분히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한번 뽑아보죠. 그럼 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겪고 싶지 않아요. 관련된 질문이니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나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웬만하면 뭐 시장의 기능에 좀 맡기자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적인 면에서는 노선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른바 국가 개입 뭐 굳이 얘기하자면 케인즈 학파에 가깝고 예. 윤석열 후보나 또 국민의힘의 기존의 입장은 밀턴 프리드만에 가깝죠.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갈 수 있는 게 결국엔 강한 접착제, 결국엔 후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높게 계속 가면 아무리 거기에 정책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절대로 파열음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죠. 국가의
중대한 줄기를 다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국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그 50조 100조도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줬던 거고 그걸 선대위에서 받은 거고 그걸 내부에서 그 조직과 구도로 충돌하게 되면 파열음이 생깁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거기다가 그 이견 제기하기 힘들거든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자,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을 좀 한번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서 돌아보면 지난주에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의 어떤 영화에 비유하자면 이게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요. 대본이 잘 쓰인 드라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내부 사정 흘러가는 흐름을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요. 뒷걸음치다가 쥐를 제대로 잡은 거죠. 쥐도 감옥에 있는 대마왕 쥐를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전혀 의도한 바는 없었다. 충돌이 빚어졌는데 그 충돌이 아주 그 하모니가 잘 끝난 거죠. 일테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하고 만찬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저녁쯤에 본인이 원했는지 아니면 그 다른 쪽에서 제안을 했는지 민주당 쪽하고 친분이 있는 분하고 집에서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어차피 민주당 쪽에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그럼 민주당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인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전해 들었어요. 울산에서 발표하기 그 바로 전날 울산에서 그 발표된 게 저녁쯤이었었죠. 그 전날 밤 11시 10시간 넘은 시간에 권성동 의원이 그 김종인 위원장 집에 대개 찾아갑니다. 그날 이제 김종인 위원장 그 부부께서 건하게 약주 한잔 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 지도부에 앉아 있는 분이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수긍을 하지 않았는데 사모님께서 가서 도와줘라. 그럼 이제 뭐 나이 60 넘으면 가장 커다란 멘토가 사모님 아니에요? 윤석열 쪽에는 사모님이 연락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일 먼저 알고 있었고 합류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용기를 갖고 울산을 내려간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지난주에 이제 그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것처럼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뭐 다 합치는 그 장면이 연출된 가장 큰 이유는 3자 간의 이해가 합치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이 대선 빠질 사람이 아니다. 건너뛰지 않으실 거라고. 이거 뭐 건너뛸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일련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가장 그 이익을 많이 취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죠. 본인의 존재감을 200%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큰 보험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이준석 대표의 공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아주 확률은 적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아주 확률은 적지만 그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3자의 결합을 통해서 꽃놀이패를 쥔 거예요. 잘 되면 자기 덕분, 안 되면 다른 양반 탓이에요. 이건.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지만 보통 정치권의 그 전쟁은 딱 두 개거든요. 유리병 속에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리를 깰 것이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생각은 유리병을 깨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었던 거죠. 이준석 대표를 높이 평가했는데 저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무척 안 좋습니다. 뭐냐면 좀 불안한 리더 이미지가 박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무슨 일을 중책을 맡길 때 이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됩니다. 저 또 맡겨놓다가 튀면 어떡하지? 또 애들처럼 징징거려서 잠수 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극약 처방을 통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긴 했지만 저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 이런 점에 있어서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해요. 사실은 이게 정치권에 참 전례가 없는 예인데
금요일 날 밤에 울산에서 회동해서 이렇게 합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부산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다녔단 말이죠. 네.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다. 그래서 사진을 고른다고 하면 부산에서 찍은 사진은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전부 이준석 대표가 앞장을 서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뒤에 잡혀요. 거의 모든 사진이 다 이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 열받는 거예요. 쓰기가 힘든 게 폭탄주 먹고 찍은 사진들이 많아갖고. 아니 낮에 찍은 사진이요. 제가 아까 이제 대본이 잘 쓴 드라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보는 시선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합의문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날까지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 윤핵관에 대한 인사조치도 없었고요. 공개적으로. 또 당무 후속권에 대한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시간 보도된 내용과 달리 그 이후에 이제 이 대표 윤 후보가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이면 합의 같은 게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 일단 저건 그냥 봉합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에 그 세 명 다 본인들이 원하는 건 다 관철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도대체 이준석 대표는 왜 튀었죠? 왜 갔죠? 이유 분명하게 아세요? 모르잖아요. 왜 갔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무슨 만화책 씁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의 행동은 분명해야 되거든. 김정은 위원장 분명히 했죠. 정권을 줘라. 정권을 주기로 했다. 아니, 윤석열과 이준석하고 싸우는지도 우린 몰랐어. 근데 느닷없이 싸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또 부산에서 뭐가 합의가 됐지? 그거 공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뭘 갖고 서로 이견이 있었고 뭘 갖고 화합이 됐는지.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던데 아니, 자기 중이병이라고. 중이병? 예, 중이병이라고 표현을 중이병과 했던데 상황병. 중학교 2학년 정도면은 뭐 가출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뭐 구체적으로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당대표 보기를 그냥 뭐 나갔다가 오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 개똥밭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내.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존재감 200% 드러냈다니까요. 지금 모든 사진에 중앙에 잡혀요. 근데 왜 그거 질투해요, 그걸? 아니 전 질투 안 해요. 근데 다만 공부가 당대표를 질투하는 공부가 아니 어디 있어? 다만 후보를 돕는 캠프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약간. 선거 캠페인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이벤트였어요, 사실은.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열받잖아요. 후보가 안 드러났다고. 아니 예. 근데 그 캠프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중앙에 서야 되고 보다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아야 되고 부각되길 원하죠. 근데 약간이 아니고 요새는 네. 좀 심하게 이렇게 분점을 해가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상황인 건 틀림없죠.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